1866년 11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프랑스가 천주교 박해에 대한 사과와 개항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약 한 달간 강화도를 점령했던 프랑스는 소규모 병력으로 조선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퇴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전리품, 특히 주목할 만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평가한 외교장각 도서들을 가지고 가죠. 네, 이 사건의 이름은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서구 열강과의 대대적인 첫 번째 충돌이라는 역사적 중요성 덕분에 한국에서 병인양요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병인양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 병인양요가 나오긴 나올까요?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병인양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병인양요는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건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과 프랑스의 체급 차이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할 정도인데요. 역사 교과서에 언급되는 것은 고사하고 역사학계에서 제대로 된 논문으로 다뤄진 것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당시 프랑스의 조선 원정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었는데다가 프랑스 역사의 측면에서 보아도 별 의미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고 그나마도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서구 열강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쉽게 말해 경제적 이익도 없고 전략적 비중도 낮은 핵노잼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핵노잼 지역에 자국 선교사의 죽음을 빌미로 소규모 해군을 약 한 달 정도 파견했다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간 사건이 프랑스 역사에 영향을 끼쳤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당시 프랑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열강에 흔들리고 있던 중국과 막 자국 식민지 개척에 들어간 베트남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6년에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킨 계기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쨌든 프랑스의 정규 해군이 움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선교사 박해, 즉 병인 박해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 있던 프랑스 대리공사 벨론에는 조선에서 탈출한 프랑스인 리델 신부로부터 박해 소식을 들은 뒤 본국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인 신자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짐. 로즈 제독이 현장으로 출동. 항전은 없을 듯함. 하지만 선교사 문제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프랑스의 입장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국인 선교사의 죽음은 프랑스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839년 기해 박해 때 이미 3명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처형당했으며 프랑스 해군 제독 장 바티스트 세실은 이를 빌미로 1846년에 조선 원정을 기획하기도 했죠. 또 당시 프랑스는 조선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파견했고 선교사가 탄압을 받으면 군대를 보내 무력 정벌의 빌미로 이용했습니다. 이 공식은 식민지를 개척할 때 거의 클리셰에 가까울 정도였으니 선교사 탄압이 프랑스에게 딱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도대체 왜 1866년에 조선을 공격했을까요? 역시 현장 증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당시 강화도와 베이징에서 병인양요를 목격한 2명의 프랑스인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쩌면 러시아인들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이 신비로운 나라, 야만인들과의 접촉에서 수천여로 남아있는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해군 소위 후보생으로서 병인양요에 직접 참가한 쥐베르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서구 열강 중 조선에 관심을 가진 나라는 오직 러시아 뿐이었습니다.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남하 정책의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고 특히 프랑스군 지휘관인 로즈 제독은 병인양요 무렵에 이미 사할린과 홋카이도에서 일본으로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인식되었죠. 이번에는 베이징에 있었던 한 프랑스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벨로니는 로즈 제독에게 급서를 보내어 조선의 이러한 모독 행위에 대한 응징을 늦추게 되면 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500명의 선교사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관 소속 의사인 마르탱의 기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에서 발생한 박해 사건을 외면하면 그 파장이 중국 내 프랑스인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 텐진에서 중국인들이 프랑스 선교사를 공격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르탱은 이 일의 원인이 병인양요의 실패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즉, 조선에게 프랑스의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 내 프랑스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예로 1860년대에 접어들면 동아시아에 조선을 제외하고는 개항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서 서구 열강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개항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가 이 무렵 더욱 부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프랑스가 조선을 공격할 만한 소소한 배경이 되었을 뿐이지 결코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로즈 제독은 말 그대로 본국의 명령을 따라 조선을 한번 찔러나 보았고, 군인의 입장에서 현재 전력으로 조선을 개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바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이 예전에 비해 프랑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한번 공격해보되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프랑스가 날린 가벼운 잽은 한국에게 묵직하게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병인양요를 경험한 조선은 이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쥐베르가 기록한 것처럼 조선은 세계로부터 자처에 고립되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과장된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